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콘서트를 선물하고 있는 드림라이프 유정현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제 몸무게와 똑같은 주파수에서 라디오를 11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극동방송 주파수를 혹시 아시나요? 극동방송 106.9MHz예요. 유정현의 내용원의 클래식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라가 불혈태란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번 라디오 나오는 것보다 한 번 텔레비전 나오는 게 낫다라는 뜻인데, 제가 11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했지만 저를 아시는 분 여기서 별로 없습니다. 한밤의 TV연에 진행하셨던 그 전 국회의원이시죠, 유정현 씨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요. 아직도 사연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해줄 이야기는요, 우울증은 축복이다. 뭐라고요? 한번 크게 볼까? 시작. 우울증은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몸이 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찐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금세기 최고의 성악가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시죠? 네, 그분이 꼽혀서 객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신이시여, 저도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되게 해주세요. 한 석 달을 막 기도를 했는데, 이거 웬걸 노래는 하나도 안 늘고 제 허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많이 먹었다. 정답입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를 했어야 되는데, 노래를 쏙 빼먹고 그냥 무작정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201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OECD 국가 1인 것도 잘 아실 거고, 12년 기준으로는 하루에 42.5명이 자살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한 달이겠지. 한 달도 너무 많잖아, 솔직히.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강변에 운전을 하고 막 돌아다녀 보면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0, 1, 2, 3, 그 정도 돼요. 부상자 수가 한 178명, 180명, 200명이 채 안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진짜 살찐 이유는 정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나는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시작된 우울증이었는데, 일단 제가 우울증이 잘 걸릴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숫기가 없었어요. 숫기가 너무 없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좌석 버스를 딱 탔는데 제가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왼쪽에 어떤 아저씨가 타셨는데, 이분이 차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워서 내려야 되잖아요, 내릴 때.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숫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을 저희 집에 생일날 초대를 하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친구네 집을 놀러 가면 집이 너무 크고 멋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나 봐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집, 큰 집, 뭐 좋은 차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맛있는 것만 많이 사주셨어요.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신 다음에 늘 제일 좋은 것만 먹이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다른 사람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의식을 했다는 거죠. 제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이 작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그런 의식에 강박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건은 뭐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부추만두를 너무 맛있게 만드셨는데 제 짝꿍이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부추가 아니고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창피했나 봐요. 부추하면 완전히 좀 고급스러운 것 같고 파하면 좀 그냥 늘 흔히 보니까 그때 엄청 주먹질하며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나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 당당히 좀 요구할 땐 요구했어야 되는데 잘 거절을 못했고 너무나 그냥 좀 착한 아들로 온실 속에서 자라다가 이것이 이제 빵 터지게 된 거예요. 대학교가 돼서 제가 S대를 나왔는데요. 왔더니 전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딱 모였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열등 의식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슬픈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미래에 대한 되게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저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요, 1등만 알아줘요. 콩쿨 나가서 2등하고 3등하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냉혹한 세계에 제가 발을 들여놨는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막 뒤처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성악가를 나와서 뭘 하지? 과연 내가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슬슬 우울증이 시작됐고요. 3번의 큰 우울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된 게 바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27시간이라는 큰 수술을 마친 후에 저희 어머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저희 한 11개월 동안 정말 제가 사랑하는 너무나 친했던 저희 엄마가 그런 식물인간 상태로 가게 되면서 저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한 12시간 잠만 잤고 12시간 동안 TV만 봤던 그런 굉장히 엄청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는 자갈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졸졸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고난과 아픔은 내 인생의 소음이 아닌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조화로운 멜로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사셨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우울증 바닥까지 딱 내려갔을 때 아주 조그만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을 벗어나게 된 씨앗이 됐던 게 뭐냐면 아주 우울증으로 바닥까지 내려와 보니까 제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수도 안 해봤어요. 참 재수 없는 놈이죠. 대학도 한 번에 들어갔고요. 썰렁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특히 시간 안 지키고 지각하는 사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 걸려보니까 우울증 걸리면요, 동굴 안에 들어가고요, 잘 씻지도 않고요, 굉장히 게을러져요.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 졸업 때 늦게 지각했던 이유는 혹시 마음의 병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을 제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우울증이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중학교 학생, 여기 중학생들 많이 오셨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휴학을 하고 저는 매일 그 중학교 학생을 상담을 해줬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보니까 약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만나서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남학생이었는데 매일 허그해줬어요. 껴안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좋아지고 얘가 따라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 편지, 10번째 편지. 오늘 라이프 콘서트가 11회째인가요? 11통의 편지가 됐을 때 저는 완전히 회복됐고 그 다음 주에 얘도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만났는데 너무나 멋진 청년으로 변해서 제가 놀랐어요. 너무나 보람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저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다는 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시간 잠자고 12시간 TV만 봤다고 그랬죠. 그때 너무나 우울해서 주로 봤던 게 개그 프로였고요. 토크쇼였어요. 그리고 타임머신류의 영화를 즐겨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았던 시절로 자꾸 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한 4개월, 6개월을 12시간 TV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나한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저는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 12시간 동안 매일 공짜로 학원을 다닌 거, 레슨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AFKN을 봤으면 지금 좀 네이티브 스피커로 영어를 정말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11년 동안 하는데도 아직도 안 잘리고 있어요. 방송을 잘 하게 됐고 제가 MC로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나에게 축복의 증서이고 어떤 자격증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S대학교를 우울증 때문에 휴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휴학 전문가예요. 혹시 휴학 상담하실 분 있으면 제가 친절히 다 말씀해 드릴게요. 거듭거듭 휴학을 해서 제가 10년 반이라는 학부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여학생 같으면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이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다 쳐도 6년이나 7년이면 졸업해야 될 그 대학을 그 우울증 때문에 10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축복이냐? 제가 하고 있는 드림라이프는 공연 기획사입니다. 하우스 콘서트를 선물하는 그런 회사인데 학교를 그렇게 길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인맥을 갖게 되셨어요. 너 매일 다른 캐스팅으로 콘서트 해봐. 한 달간. 네, 할 수 있어요. 왜냐? 학교를 너무 길게 오래 다녀가지고 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웬만한 후배가 다 저를 알고요. 웬만한 선배님들이 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 덕분에 지금 하고 있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콘서트를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성악을 취미로 배우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명문 대학교에서 또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도 잘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친구였어요.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늘 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S그룹에. 바쁘다 보니까 콘서트를 못 오는 거예요. 사무실 안으로 악기를 가지고 들고 가서 사무실 안에 오피스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사업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 나이 드신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과의 소통이 사라지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야기가 단절되고 부부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돈은 참 많이 벌어주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큰 회사들 안에는 그렇게 우울증을 상담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라고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니까 돈을 많이 주시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뭐 시골이라든가 문화적인 소외된 곳 찾아가서 음악을 선물하는, 콘서트를 선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잘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멘트를 가지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있는 콘서트입니다. 그냥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서로 대화하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위로하는 그러한 공연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 치유 음악회라는 것을 17회를 했어요. 매달 다 다른 컨셉으로. 음악도 있지만 미술 치유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연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양분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콘서트는, 그리고 제가 하는 메시지들, 이 말을 통해서 막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멋지게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을 자주자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지만 이런 한마디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서 나는 참 좋아. 마지막입니다. 사랑해. 네. 자, 벤저민 프랭클린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는, 그러니까 뒷담화를 까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 뭐죠? 개구리 반찬? 고기 반찬? 칭찬이에요, 칭찬.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마디 해봅시다. 시작. 야, 너 피부가 너무 고와. 안경 참 멋있네. 여러분 칭찬 많이들 해주실 거죠? 서로 많이 격려해 주실 거죠?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 그리고 그 길에서 잠시 멈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새로 고쳐야 돼 라고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우울한 것이 자꾸 지속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면 우울증으로 보게 되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나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적인 해결책을 주는 선물인 셈입니다. 제 별명이 있어요. 곰이에요, 곰. 5세 미만 아이들은요,
저를 그 뽀로로에 나오는 뽀비로 안녕 나 뽀비야 이 한마디 하면 다 그렇게 속아요. 근데 5세 이상은요 푸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턱시도가 몇 개 있는데 이걸로 택했어요. 혹시 곰 중에 무슨 곰 같죠? 반달곰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어요. 왜냐? 곰은요 겨울에 뭘 하죠? 동면에 들어가요. 잠을 자요. 번식이 아니고 겨울엔 자야 돼요. 번식 누구야? 그럴 나이지. 곰은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쓸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우울증은요 잠시 나한테 잠을 주는 시간일 줄 모르겠어요. 혹시 자녀 가운데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잠을 너무나 많이 자는 자녀가 있다면 너무 혼내지 마세요. 차라리 격려해 주세요. 아, 얘가 지금 자고 있지만 언젠가 깨어나서 새로운 에너지로 달려나올 것이다.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힘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소통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소통을 넘어선 공감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대학교 3학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국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런 행사였는데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모였어요. 뭐 조용필 선생님, 뭐 인순이 씨, 뭐 그런 분들 다 모였고요.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테너 박인수 선생님 아세요? 네, 향수 부르신, 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박인수와 그의 제자들 해서 한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1993년도인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는 학교에서 레포트를 직접 손으로 썼어요. 지금 같으면요, 라이프 콘서트 하면 여러분 뭐 프로그램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돼요. 사진을 전송하면 되고 텍스트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디자이너가 그대로 받아서 디자인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직접 갖다 주거나 사진을 그리고 이력서 같은 거 프로필을 직접 갖다 줬던 그때예요. 제가 우연히 성악가 과 사무실에 딱 들어갔어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인 그때 통화하는 것을,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여보세요. 네. 아, 저희가 부를 노래가요, 베토벤의 이힐리베 티시입니다. 그랬더니 디자이너 분이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고등학교 때 불어를 하시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해요. 이힐리베 티시요. 네.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이힐리베 티시요. 한 3분 동안 그걸 막 했어요. 베토벤의 이힐리베 티시 아시죠?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 Abend und am Morgen.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무슨 노래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나라 가요 중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클래식 곡과 함께 시작하는 그 곡입니다. 당시 가요 톱10 완전히 올킬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는데 제가 대기실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봤어요. 자, 소통과 공감이 안 됐던 결과입니다. 베토벤의 이힐리베 디히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제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3억 드리겠습니다. 자, 3억.
베토벤의 이실리베 디히가 소통과 공감이 안 돼서 전혀 엉뚱한 이름이 나왔어요. 뭐 3억이 너무 적은가 보다. 10억 드릴게요. 10억. 자, 이거는 제가 100번 넘게 콘서트를 해도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베토벤의 크게 베토벤의 이시리 베시리.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시리 베시리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나 자신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과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한테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한테 감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약간 너무 우울하다 하신 분들은 딱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꼭 쓰세요. 내가 나한테 쓰는 일기는 나를 격려할 수 있고 나의 대화를 듣게 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꼭 걸으세요.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우울증 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확신해요. 저는 요즘 매일 지금 44살인데요. 아직도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홍제천을 걷고 있어요. 홍제천에 산책로가 있는데 교각마다 세계의 명화들이 막 걸려 있고 하는 곳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과 소통하고 나 자신과 공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표처럼 제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문구를 말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삶이 노래라면 사랑은 바로 그 음악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다 꺼내세요. 지금 뭘 할 거냐면 스마트폰 키시고요. 영상통화를 하셔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드릴 텐데 가장 이걸 듣게 하고 싶은 분,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겠죠. 영상통화에서 생중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생중계 싫어. 레코드 할래. 그냥 레코드 하셔도 되고, 나 그냥 사진 찍을래 하신 분은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다. 자, 한 30초 여유 드릴게요. 지금 통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중계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고 내일이 31일이에요. 이거는 이 노래는 딱 이틀만 할 수 있어요. 자, 전화 되셨어요? 네. 그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 소프라노 최우영님과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자, 우리 피아니스트 조영희님을 큰 박수입니다. 소프라노 최우영.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시리 배시리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말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가 아까 그 중학교 학생한테 편지를 직접 써서 줬던 것처럼 요즘은 뭐 너무나 문자라든가 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런 걸로 주로 하는데, 정말 손편지를 제가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사연을 꼭 안 거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손으로 직접 쓰신 손편지라고 하죠. 그럴 때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일단 주변에 우울한 친구가 있다라면 잘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그 아픈 거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막 제 여동생한테 나 진짜 미치겠다, 정신병원에 가고 싶다 딱 얘기했을 때 제 여동생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래 오빠 같이 가자. 그 말을 인정해 줬었어요. 그때 제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까지 탔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이미 제 여동생이 그래 오빠 가자라고 했을 때 내 병을 인정해줬던 그 순간에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우울하고 또 요즘 너무나 공부 위주의 어떤 그런 사회인데 아프고 힘든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잘 들어주고 더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하는 삶을 살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게 받는 거 되게 좋지만 주는 게 훨씬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울증 치유 음악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강연 때 제가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회복될 거다,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어떤 그룹에서 제 멤버였는데 하루는 한강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달려갔죠. 달려가서 사실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옛날 싸이월드 할 때 저희 클럽의 멤버였거든요.
가서 다 들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런 선물들을 했는데 결국 그 남자분이 저보다 한 살이 위였는데 결국 취직을 못해서 그렇게 됐었어요. 몇 달 후에 정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10명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10명 중에 그래도 제일 낫더래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더래요. 누군가를 도와라.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 그 9명을 그 사람이 막 도와주고 섬기고 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처음에는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계속되다 보니까 완치 판정이 됐고요. 그러고 3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병원에도 가서 했는데 그때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돕기 시작을 했고 선물을 하게 했는데 결국 자기가 또 선물을 받게 됐다. 그리고 지금 강남에 있는 M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고요. 거기 지하에 부셰프가 됐다고, 밥을 사겠다고 해서 밥을 얻어먹은 게 2012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선물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콘서트를 선물하다라는 타이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냐고 물으면 선물하고 살지요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